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 문화 분야 질의에서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탄핵조사 청문회에선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1차 관문을 통과한 8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약속한 가운데 오늘부터 2주간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민주당은 3파전, 국민의힘은 5강으로 압축되는 경선 대진표를 분석해보고 여전히 최대 변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 위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과 불법 트랙터 시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격 미달을 넘어서 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후보인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이렇게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대행에게 이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고 필요성을 따진 다음에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은 커지고 해외 투자는 줄고 국내 일자리는 감소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 임금 체계의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은 불법 트랙터 시위가 정권 퇴진이나 반미 시위 때 동원된다는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싱크탱크 출범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다양한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모였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치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부를, 박범계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각자 역량을 알리며 모두가 이기는 단합된 경선을 당부했습니다. 각 후보들도 정권 교체와 내란 종식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망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경선 이후에는 경선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예비후보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오늘 출범식을 열고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 3%와 세계 4대 수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후원회는 모금 시작 하루 만에 6만 3천여 명의 후원으로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 모금액을 채웠습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로 AI 대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예비후보의 AI 공약에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 재원 마련을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 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경제 전문가 면모를 강조하며 비과세 감면을 손보고 조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 문제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감세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앞으로 12일간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한 목소리를 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이목을 끌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대선 경선 후보 8명을 확정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찾아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 1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이 잇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 홍준표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서울런, 디딤돌 소득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 경쟁과 주도권 다툼도 치열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강성노조 혁파,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양자 등 연구개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흔들리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고 번영과 풍요의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윤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들이 그 윤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출마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한 대행의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한덕수 대행의 모습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마하시고 싶은 내심이 좀 있어 보이시는 것 같죠? 안철수 후보는 SNS에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한 대행의 출마설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 대행의 출마를 적극 주장해온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았고 엄태영, 김선교, 이뇨한 의원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선에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이 한 대행과 김 후보의 단일화라고 밝히면서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제3지대 정치권의 대선 대응 상황도 살펴봅니다.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출마를 포기한 인사들은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움직임을 장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의 소수 정당들도 조기 대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개혁신당은 대통령 탄핵 전인 지난 3월 18일 이미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해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새밀의 민주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은 대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연대를 할지 고심 중인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는 중량급 인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소속 또는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상황. 여기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하지만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강세인 민주당에 맞서 대선 막판 보수와 중도, 제3지대 세력이 힘을 합쳐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빅텐트 연대론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김두관 전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측이 반명을 키워드로 하는 국민의힘 중심의 빅텐트론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고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과제 속에 21대 대선에서 과연 빅텐트론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간 정치권의 경선 흥행고심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외에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가 경선에 뛰어들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흥행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논란이 잇따르면서 반대급부로 민주당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내부의 평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애초에 경선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다지만 거꾸로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표가 너무 쏠릴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이 나머지 두 후보가 참여를 결정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경선 규칙이 바뀌었다는 논란 속에 간신히 이 경선의 모양새는 갖추게 됐지만 80%나 혹은 90% 이상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것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 민주당, 최근에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들의 지지율 상승 기대감도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이 500만 원 상당이라는 캣타워 반출 논란부터 헌재의 결정 이후에 사과 대신 이 사저에 복귀하면서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끊임없이 재판 등 이 공개 일정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하는 발언들이나 행보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대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전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한 유튜브에 나가서 한 그 차기 정국 구상이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그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 범위 이상으로 1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이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유시민 전 장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검찰을 통한 정치 보복 등에 대해선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라며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권하더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다만 이 전 대표는 이 12.3 비상겸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권 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검찰청을 수사하는 수사청과 기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집권을 하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대표가 공약을 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 등도 민주당이 지금 검토 중인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해서 다소 힘이 빠지긴 했지만 누가 과연 4등 안에 들지, 4명 안에 살아남을지, 특히 누가 그 컷오프에서 살아남을지 이게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는 5강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데 이 국민의힘 일단 서류 심사를 통해서 11명의 후보
후보 중에 오늘 8명으로 일단 후보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4명으로 추리는 1차 예비 경선은 오는 22일 치러지게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4강에 오를 마지막 한 자리가 누구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강으로 추려지는 과정을 앞두고 친윤 후보와 비윤 후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일단 앞서가고 있습니다. 4자리 중에 3자리는 어느 정도 확정된 게 아니냐라는 관측 속에 이 4강의 마지막 자리를 놓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언론 다수의 분석입니다. 특히 4명으로 추려지는 상황이 되면요. 거기 경선에서 1등 후보자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할 경우에는 2명으로 추려지는 경선 없이 곧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친윤과 비윤 후보의 비율이 1대3일지 2대2일지에 따라서 이 표의 쏠림이 달라질 수 있어서 누가 4강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당내 경선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 후보, 이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연대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거의 주요 모든 후보들이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도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이 국민의힘이 경선을 치르는 동안 제3지대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지도 이 국민의힘이 계획하는 빅텐트가 가능할지 혹은 쉽지 않을지를 점쳐보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지막까지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광주의 그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보를 놓고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냐 하는 민주당의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라고 한 적은 없지 않냐라는 기대 섞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광주를 찾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출연했을 때 이 유력 후보의 일정은 그 일정 자체로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호남 출신의 한 대행이 어제 이 광주의 기아 자동차 공장을 찾아서 이 관계자들과 또 광주시와 함께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 당초 인근 시장을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곧바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광주를 찾은 것을 놓고 이 출마를 염두에 둔 일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한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지만 박수영 의원은 이 라디오 등에 출연해서 빅텐트보다 큰 이 그랜드 텐트를 만들고 한덕수 대행도 모셔야 된다라면서 연판장에 54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연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후보가 다음 달 3일 즈음 결정이 되면 그 후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제3지대 후보자들과 이 단일화를 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이 보름여 남은 기간 동안 한 대행의 거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텐트에 이어서 그랜드 텐트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받았던 쪽지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을 인지하지 않았냐고 추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어요. 윤희대 차관보는 바로 언급을 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예비비 등이 담긴 쪽지 문건에 대해 본인이 반대한 계엄이었고 사의를 표명했었기 때문에 쪽지를 바로 읽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저한테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를 했고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고요. 시장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쪽지 내용과 관련해 조치하거나 지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그쪽 적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민주당은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앞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건 합당했다고 감쌌습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재판관만 임명했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장기채 국채 투자 논란에 대해선 금융기관 담당자가 외화예금을 외화국채로 바꾸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구매했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아디다스 코리아와 점주협의회 간의 상생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아디다스 코리아가 구조 조정으로 3년간 점주들과 극한 대립을 했는데 거래를 원하는 점주 컨소시엄과 인기 상품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맺은 협약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와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 감사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주요 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들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는 비로소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선언했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방향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4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11번째 봄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죠. 국회 도서관에서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 도서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우원식 의장이 참석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해 왔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말고 하늘의 별이 된 모든 이들이 편안한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국가는 존재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한 나라,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전한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식엔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며 함께 애도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대권 후보 3인이 경선룰 확정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추도사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비어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를 지적하면서 내년엔 대통령이 꼭 참석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 목소리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11번째 봄을 맞는 지금도 여전한데요. 전국에서 열린 오늘의 추모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의 시간이 됐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딥페이크와의 전쟁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권 주자를 표적으로 삼은 악의적 영상이 넘쳐나자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에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재명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선거 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합니다. 정책 홍보 등 긍정적으로 이용되기보단 이미지 훼손을 목적으로 한 비방 딥페이크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신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생성형 AI의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를 이루면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AI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기간엔 딥페이크 제작물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유포, 게시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딥페이크 게시물 범죄가 388건이나 적발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일반 유권자가 실제 영상으로 오해할 가능성만 있어도 위법에 해당한다며 엄격한 해석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는 딥페이크 게시물과의 전쟁도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떴는데 그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을 했다는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이제 총리실에서는 이 공보가 나왔는데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이런 내용을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먼저 그 헌재 결정 좀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홍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면 일단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데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된다 본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그 자격이 없는 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결국은 이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2명의 대통령 인사 목신 2명의 임명 자체가 좀 더 무리한 것 아니냐,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물리적 시간 앞으로 대선이 한 5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러면 대선 결과가 나오면 인사권자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자체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본안 자체가 대선 이후로 좀 일정이 그렇게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 만약에 본안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인사 임명 절차가 최소한 30일 이상 걸립니다. 예를 들면 아직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다고 선언을 했지 정식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보내고 나서 21일 내에 그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은 경우 또 10일 정도의 시간을 이후에 거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30일 정도가 지나야만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2명의 차기 헌법재판관 2명의 그 임명은 차기 대통령 몫으로 이제 돌아갈 그러니까 것 제가 같다. 얘기하는 거는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아닌 본안에서 임명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물리적 시간이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헌재가 계속 정치적 논란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른 사안과 달리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해관계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심리를 헌재 자체가 좀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회피한다는 건 다른 말 이제 각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기본 입장은 구인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심리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나 또 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으로서 임명을 안 할 때에도 헌법재판소가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결론을 맺고 해서 심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다른 말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습니다. 당연히 빨리 메꾸고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빨리빨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니까 헌재 답은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또 본안이 이제 그 판결이 나와봐야 알지만은. 그 총리 측의 주장, 총리 측이 이제 결론은 수용을 했지만은 총리 측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임명 절차가 아니라 지명 절차거든요. 지명이거든요. 그 지명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권력적 행위가 아니라 절차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한 밟은 것뿐인데 그걸 가처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안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대선까지 좀 의식하고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또다시 그런 논란을 좀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경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순회 경선에 들어간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면 1강, 2약의 이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예비 후보 또 김동연 예비 후보의 경선 전략이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현재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 김두관 전 의원이 이번 그 민주당 경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1강 2약보다는 1강 2중으로 해주시죠. 1강 2중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 김경수 예비 후보하고 김동연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현실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뭐 본인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보면 한 3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어쨌든 결과와 관계없이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신 있게 그 경선 과정에 임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어떤 네거티브나 어떤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정책, 자기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정치인 김경수, 정치인 김동연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이 원팀으로서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겠다. 이게 그 두 후보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조혜진 의원님. 두 후보가 출마를 안 했으면은 그냥 추대 대회가 될 뻔했죠. 그래서 형식상으로 일단 경선이라는 형식이 갖춰지긴 했는데 네. 내용상으로는 국민들이 이게 경쟁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경쟁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뭐 변수가 있을까라고 한 번쯤 국민들이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이제 경선 룰을 바꿔 가지고 네. 나머지 후보들이 뭔가 이렇게 도전할 만한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그게 무산되니까 김두관 후보는 이제 그 빠져버리고 네. 두 분만 남아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하는 구도인데 워낙 뭐 이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승부라는 것이 뭐 변동성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뭐 흥행에 대한 기대는 뭐 별로 없고 또 흥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당 스스로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어쨌든 뭐 여기서 자기네들은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경선에 참여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좀 뿌리를 좀 내리고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김경수 후보는 친문 적자로서 당내의 친문 세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뚜껑 열어봐야 나오겠지만은 그거를 다시 한번 다지어서 그 다음에 미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만약에 이제 뭐 그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7일에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 1일에 예. 최종 후보자가 이제 선출이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가장 관심사는 이제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이제 누가 될 것인지 3명까지는 좀 이제 많이들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자리가 이제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을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예비 후보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만났습니다. 오 시장의 그 역할이 클까요? 오 시장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느냐 이게 나머지 자리를 좀 차지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변수가 될 수 있죠. 그 오 시장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경선의 유력 후보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본선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이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빠졌지만 경선이 잘 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그 과정에서 당의 본선 경쟁력이 또 강화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이제 취지에서 후보들의 면담 요청을 다 받고 덕담하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본인 지지층이 어디로 갈지는 뭐 조사나 분석상으로 보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구도상으로 보면은 뭐 같은 중도이고 또 약간 실용적이고 또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장외에 있는 한덕수 총리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유승민 후보도 앞으로 일단은 그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은 어떤 정치적 행로를 가더라도 오세훈 시장처럼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선에서 이기는 쪽에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그 이야 관련 이야기는 이제 좀 후에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4강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여기까지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나머지 한 분은 뭐 어느 후보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은 참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차이점이 김문수 후보하고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나중에 결선 투표에 본인이 만약에 참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손잡고 그쪽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거꾸로도 뭐 나 후보 입장에서는 볼 때는 거꾸로 이제 경우를 이제 생각하겠죠. 네네. 그런 반면에 또 안철수 후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건 또 한동훈 후보하고 같은 부분이 있었고 해서 뭐 4강에 떨어지는 분이 누구하고 손잡을지 누구를 밀지 그다음에 4강에 들어가는 분이 만약에 그 양강에 못 들어가면은 누구를 밀지 그런 것도 남은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4강 어떻게 점치십니까?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거론됐던 세 분이 유력한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자리 놓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둘 중에 어떤 분이 될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오세훈 후보나 유승민 의원 전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분의 지지층이 어떤 충성스러운 어떤 팬덤들은 아닌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정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로 생각되고 다만 이 4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2명으로 가는데 약간 변수는 생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이득을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구도상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봤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이 한동훈 대표 한 명만 남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2등 안에 들 가능성은 상대로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선다면 그 수혜를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이 볼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1, 2등이 두 사람이 1, 2등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채우냐에 따라서 이 네 분 간에 약간 유불리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8명이 그 명단에는 없지만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이름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는 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불참을 했지만 최근에 지역 상권을 돌면서 이제 광폭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받고 있는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인데요. 만약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라 아직까지 이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까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출마를 할 것이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시점까지 이 단일화 그 무대에서 1위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이 형성이 되느냐 그게 기본 조건이죠. 그런데 그게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정치를 안 해본 분이고 당의 기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 기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일 후보 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 참여를 한다면 그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일 후보 된다고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보장도 또 그건 또 해봐야 하는 일이고 지면은 뭐 어쨌든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는 간단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0년 공직 생활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 마지막에 불명예스럽게 끝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각오하고도 여기 내가 참여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대의고 마지막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결단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내 50인생 잘 살았는데 마지막 그냥 명예롭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결심 못 하겠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총리의 결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냥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가능성은 어차피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 불리한 판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을 이제 각오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결단의 부분이 있는 건데. 출마를 하더라도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아니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다 정해놓고 꽃가마에 태워 모시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험난한 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상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뭐 최악의 경우는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도 내가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의고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결심을 할 거고 아니면은 못 하실 거고 그걸 각오하고 결심을 하면은 거기서 강력한 파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한 총리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행정관료를 올해 한 40여 년 가까이 지금 관료로만 했었지 이분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뭔가 그 삶을 살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료의 삶과 정치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라서 그 권한대행의 가장 큰 임무는 남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 60여 일간을 다음 정부가 잘 들어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동안의 국정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그건데 그것을 팽개치고 대선 출마를 한다.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 미국과의 관세 정쟁이라든지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이 있은 거를 내가 실력 있게 봉합하겠다, 뭐 어떻게든 좀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나오겠다.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내내 3년 내내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실패,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2인자로서 책임이 두 번째로 큰 사람이죠. 그런 분이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건 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후보자가 단일화에 거부한다면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당원 당규에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가 내려놓지 않는 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빅텐트론 자체도 안 맞는 게요. 빅텐트론이 되려면 사실은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빅텐트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빅텐트라기보다는 그냥 보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만약에 출마해서 된다 하더라도 보수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두 분 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지 않게 대단히 이제 좀 신중한 검토 끝에 결국에는 뭐 좀 낮게 가능성을 보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조금 더 높게 보는 편입니다. 50%가 넘습니까? 뭐 50% 된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일주일 후 그동안 이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이슈는 이제 그 추경이 될 텐데요. 당초보다 이제 2조 늘어난 12조의 그 정부안이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이제 제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도 12조는 미흡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민주당은 15조로 증액하는 것 그리고 이제 2차 추경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안 심의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원만하게. 예, 뭐 어느 정도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또 양당이 다 불만이 있죠. 정당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지금 당장 바닥 경기가 어렵다, 민생 경제가 어렵다, 민생고가 심하다. 그걸 어떻게든 좀 희망의 불씨를 피워야 된다라는 거를 정부보다는 정당이 좀 더 절감하고 그런 쪽에 뭔가 이렇게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추경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규모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한 30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국민의힘도 12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대를 했는데다가 내용도 정부 안은 보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좀 경직성 경비 같은 거, 또 재해 대책비 같은 거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바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훈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다들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늘린다고 해도 큰 틀에 그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고 빠른 시일 안에 진짜 실물 경기에 이 훈풍을 일으킬 수 있는 추경을 새로 하자라는 또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이번에는 일단 12조대의 이제 정부안을 일단 예. 그 통과시키고 예. 2차로 또 추경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규모 자체에서 정부 측이 안이 너무 제가 보기엔 미흡합니다. 당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에서 20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얘기한 것은 다 아는 것처럼 민생 지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민생 예산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AI나 데이터 산업 등 반도체 등의 같은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미 간의 통상이나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 지원 이런 것만 갖고도 15조에서 20조인데 네. 지금은 더 추가된 게 산불 재해 관련된 지원, 피해 지원하고 복구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포함됐는데도 도리어 규모는 더 12조에 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그런 네. 미흡한 거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늘 것 같아요. 15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12조보다는 한 1조 내지 2조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국민 소비 쿠폰과 같은 전국민 지원은 민주당도 양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논의를 해서 좀 규모는 좀 키우자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약간의 그 규모는 좀 늘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약간 유연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그 추경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다음 대선 이후에 한 6월 달 또는 빨리 된다면 6월이고 아니면 늦어도 한 그 7월 정도에는 네. 2차 추경을 통해서 이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대국민 이 현재 이렇게 당면한 경제 위기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정치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